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그 정다운 얼굴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이제 광주 와서 강의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끼질 않아요. 나는 광주를 좋아하는데 뭐 광주에서 잘 불러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나보고 많은 사람들 왜 광주를 안 오냐 이러는데 뭐 불러주지도 않아요. 무슨 전남대학에서 나한테 뭐 교수를 준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불러주질 않더라고. 근데 하여튼 광주는 지금부터 그야말로 그 문화 수도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 수도로서 책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책정이 돼 있고 어떻게 정말 광주를 우리 민족의 문화의 수도로 만드느냐 이거는 여러분들과 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뭔가 정말 광주를 우리 민족의 문화 수도로 만들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 광주 사람들은 우리 광주의 역사를 알아야겠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주제는 우리 민족의 이 역사, 이 근대사의 그 문제를 좀 파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유명한 명제가 뭐냐면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런 얘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조선왕조실록을 적은 놈은 사관이 있어가지고 적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시대에 넌 그게 현대사지. 아시겠어요? 예, 그게 현대사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생각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현대사의 연속인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모든 역사는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오늘 여기 내가 없이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단군의 역사를 쓴다 그래도 그 단군의 역사는 도올 김용옥이 기술하고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한 단군의 역사지. 그게 단군의 시대의 역사인지 정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건 고대사니까 네가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은 현대사는 명백하게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냐? 고대사는 네가 소설로 꾸며도 잘 몰라. 그렇잖아요? 단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사로 들어오면 더 확실할 것 같죠? 현대사는 소설이 더 심합니다. 단군의 역사보다 현대사가 구라가 더 심합니다. 광주 사태가 일어날 때만 해도 어디가 제일 먼저 불탄 줄 아십니까? 광주 MBC가 이게 불탔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을 때 팝 가수만 떠들고 가수들 노래만 나가고 뽕짝만 나갔어요. 그냥 태워버렸지. 그 광주 MBC에 내가 와서 이런 강의를 한다는 이 역사의 변화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현대사라고 해도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더 심합니다. 응?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주 그냥 빨리 시작을 해야겠네. 1950년에 6월 며칠? 25일 새벽 4시에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자꾸 내가 이거 하도 내가 그 철학자가 궤변을 잘 피는 것 같지 내가. 근데 그게 사실일 것 같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백령도 뭐 저쪽으로 해서부터 뭐 해가지고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다. 사실일 것 같죠? 과연 한국전쟁이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했다 그럴 때 한국전쟁이라는 게 뭐냐? 그때 발발한 것을 한국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더 심하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6.25 6월 25일 날 그러면 이게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일어났냐? 이걸 기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북침이냐 남침이냐? 나오죠? 그러면 6월 25일 날 김일성이가 내려온 거예요? 이승만이가 쳐 올라간 거예요? 남침이냐 북침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한국전쟁을 말한다면 이 한국전쟁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고로 1950년 6월 20일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얘기는 철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적에 6월 25일 날 한 시점에 일어난 것으로 얘기하면은 한국전쟁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역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남침이냐 북침이냐? 북침했을 것 같아요? 남침했을 것 같아요? 궁금한 문제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공평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 옛날에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스탈린 문서라든가 모태동 문서가 옛날에는 공개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것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사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카피를 떠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민중에게 아직 전달이 되고 있질 않아요. 자, 그러면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전쟁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의 문제는 나는 역사를 이렇게 봐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국전쟁을 얘기한다면 한국전쟁은 1945년 8월 15일 날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 1945년? 이게 이제 재미난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재미난 말이에요. 역사가, 사가가, 도울 김용이라는 철학적 사유를 하는 역사가가 역사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뭐를 했어요? 항복선언을 했잖아요? 항복선언을 하면서 이 히로히토라는 새끼는 역사에서 싹 빠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 명치 유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의 제국주의를 1세기 동안 일본 놈들이 1세기 동안 일본의 제국주의를 하면서 일본이 제국주의를 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전쟁의 불씨를 다 뿌렸어요. 친일파, 일본 제국주의 안에서 친일이냐 친일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어디나 생길 거 아니야. 중국도 생기고 러시아도 생기고 다 생긴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 가장 참혹하게 당했고, 그러면 일본은 그리고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런 이념 대립의 모든 구조가 일본 놈들이 전부 1세기 동안 동아시아 국가에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항복 선언하면서 이 새끼들은 싹 빠졌어.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역사로부터 싹 빠져 도망갔다고 항복 선언하면서. 이해가 가요? 네? 그리고
1910년에 우리가 경술국치로 당한 다음에는 뜻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 만주 땅을 향해서 갔어요. 만주 땅을 향해서 갔는데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 하면은 중국은 이제 나중에 1930년대 들어오면 노구구의 사건을 일으키고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만주국을 세워서 부위를 그 라스트 엠페러 부위 그런 영화 보셨잖아요. 부위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만주국 위만주국을 세운단 말이야. 자기들의 꼭두각시 나라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고. 똑같은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임진왜란때 한국을 왜 왔어요? 그놈이 중국에 가서 지가 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중국의 황제가 될 테니까 길 좀 비켜달라 이런 명목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일본의 소위 말해서 명치 제국주의라는 것도 완벽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 동아시아 전체를 대동아 공영권을 맺는다 이래가지고 지들이 다 쳐먹으려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일본 놈들이 그렇게 쳐들어와도 민족 개념이 없어요. 민족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마적이 닥친다고. 마적들. 네? 그래가지고 비적들이 와서 다 뜯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그 비적들하고의 관계가 다 그게 또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 비적들한테 시달리기 때문에 일본 놈이 와도 그냥 또 비적인가 보다. 이러지. 중국 사람들은 무슨 중국 민족이 지금 우리 일본 민족하고 국권을 수호하면서 투쟁해야겠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싸우기가 엄청 힘든 거예요. 모택동이가 공산주의를 가지고 중국 놈들이 지금 일본 놈들이 우리 중국을 다 지배하려고 그런다. 빨리 일어나서 싸우자. 누가 싸워? 그 비적 새끼들 뭐 좀 띄워주고 말지 뭐. 땅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중국 사람들을 계몽해야 되겠는데 계몽시키려면 민족의식이 투철해야 되고 일본 말을 잘 해가지고 일본 말을 하면서 일본을 알고 그러면서도 중국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 사람 중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일본 놈이라고 그냥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말 잘하지, 한국말 잘하지, 중국말 잘하지. 평균적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중국의 혁명은 누가 일으킨 줄 아십니까? 모택동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왜 그 6.25 때 중국이 그 1.4후 때 기억하시잖아요. 중국놈들도 미쳤다고 지들의 100만 명의 어린애들을 지들의 후손을 한국에다 보내요? 우리는 인해전술로 와서 그 새끼들을 다 미국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거기서 죽어간 중국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냐고. 그런데 수양제가 고구려 파견한 사람보다 모택동이가 파견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중국 혁명은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줬다는 걸 모택동이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거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 숨은 역사, 우리 민족의 이 숨은 역사를 알아야 돼. 러시아 혁명을 레닌이 일으킨 줄 알아요? 그 연해주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건 전부 한국인들이 해준 거예요. 거기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커뮤니스트, 한국의 의식적인 커뮤니스트고 레닌하고 같이 레닌을 도와가지고 저 우랄 산맥에서부터 쫙 연해주까지 이르는 모든 거기서 그 연설을 해가면서 한 사람이 바로 여자예요.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예? 우리나라 공산주의 운동자에서 최초의
공산주의자는 알렉산드라 스탄케비치라는 여성입니다. 제 작품의 제5번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한국 사람들의 근대 민족의 순환이 없이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한 민족의 순환은 우리 세계사를 바꿔봤어요. 그것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점령하고 짓밟은 동안에 우리 민중은 깨어간 겁니다. 일본 놈들은 수탈하고 짓밟고 남을 억압할 때 우리는 인권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민족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국가를 어떻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싸워나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혁명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대륙에서 휩쓸면서 말탈면서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이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100만에 가까운 이 중국 대륙에 있는 한국 인민들이에요. 그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름이 홍범도입니다. 홍범도라는 인물인데 저 삼수갑산 저 북청에서 활약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북청 여자라서 그쪽에서는 원래 이 사람은 평양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홍범도 부대 같은 것도 뭐냐면은 그 나타나면 그냥 쏘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행복한 거야. 왜냐면 호랭이 잡은 것처럼 호랭이 잡으면 고기 먹지 가죽 쓰지 뭐 예를 들면 일본군 하나 보면 그냥 쏴져 잡으면은 그거 옷 뺐지 뭐 군화적 해야지 거기서 시레이션 박스 나오지 뭐 해가지고 탄환 나오지 권총 나오지 완전히 물자를 일본 놈들 포획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범도 부대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군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없는 거야. 잡아도 일본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나면은 식량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뭔 시레이션 박스를 어디서 누가 만들어 주겠습니까? 그러면 독립군이 만주벌판에서 예를 들면 100명이 100일을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보급품이 없는데 어떻게 싸웠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만주벌판의 산간지대고 뭐고는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개간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보급을 받는 겁니다. 전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군의 역사가 아니라 독립군을 먹여 살린 그 수없는 민중들 그리고 한 번 싸우고 나면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 전쟁에서 청산리 대첩에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산리 대첩에서 한번 일본 놈들을 사살하고 일본 부대를 괴멸시키고 나면 그 지역 전체의 조선 민중이 죽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바로 지금 5.18 민주항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악랄한 짓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조선 민중을 만주에서 죽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경신참변.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쪽 만주 지역에서 투쟁한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투쟁하던 소위 말해서 항일연합전선 항일연군이라고 그래. 그 항일연합 그 연군이 여기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 그 화북지역이라고 해서 이 중부에 여기에는 뭐냐면 이 팔로군이 연안에서 장정의라는 거 알잖아요. 롱마치 장정을 거쳐가지고 연안에 와가지고 여기 있는데 여기 와서 소위 말해 팔로군 본부에 들어가서 그들과 협력해서 싸운 조선의용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거 이 밑으로 상해 이쪽으로 이 상해로부터 여기서 나중에 가게 되는 뭐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노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소위 외교론 노선하고 여기에 화북지대의 의용군 의용투쟁이랑 여기에 뭐야 만주 지역의 유격투쟁 이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 독립운동사다 이거요. 아시겠습니까? 독립운동사의 대맥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여기서 말이야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1945년에 지금 6.25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1945년 8월 15일 날 그렇게 선언하고 나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는 팔로군을 위해서도 싸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랑 싸웠어요? 어디에 붙었어요? 장개석 국민당에 붙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같은 독립군이라도 여기는 장개석한테 붙어가지고 장개석이가 소위 말해서 독립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돈이 있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 돈을 전부 장개석이가 대줬다고. 그 장개석이가 대준 거에 계기가 된 게 뭔 줄 알아요? 윤봉길의 그 홍구공원 폭탄 사건 때문에 조선의 젊은이 한 명이 우리나라 100만 군대가 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얘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개석이가 그때부터 눈이 번쩍 떼가지고 그게 1932년이에요. 윤봉길이가 그렇게 한 게.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 정말 비극적인 얘기인데 중국이 만약에 그때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모택동이나 장개석 누구 한쪽으로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분열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45년 8.15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 국공 분열해서 내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했던 6.25는 동아시아의 내전 상황의 한 고리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 중국이라는 게 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에 뭐예요? 팔로군하고 연안을 중심으로 한 모택동이가 그 유명한 모순론, 실천론 모든 걸 써가면서 이걸 지도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당시 말이야. 이 강력한 국민당 장개석 군대는 미국의 지원을 받았고 돈이 엄청났고 부대 수도 엄청났고 중국 팔로군과 국민당 군대의 비율이 10대 1도 안 됐다고. 그 세력이.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모택동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12월 1일 날 천안문에서 모택동이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할 때까지 바로 그 국공내전의 그 처절한 시기가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비극적 시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상황에서 봐요. 그 상황에서 결국 한국전쟁은 어떻게 일어난 거냐? 한국전쟁은 사실은 한국전쟁이란 이름으로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30년 전쟁. 동아시아 30년 전쟁. 그게 뭐냐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75년 미국이 월남에서 물러날 때까지 동아시아는 뭐냐면 일본이 지배했던 지역의 전체가 전쟁에 휩싸인 거예요. 이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가장 핵심적 고리가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이죠. 좀 이해가 가십니까? 1949년 4월 23일에는 모택동이가 양장을 건넙니다. 그때 물론 김일성은 한강을 건널 생각을 합니다. 자, 때는 왔다. 왜? 한국이나 중국 대륙이나 같은 내전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1945년 8월 25일 날 히로히토가 항복을 했다. 8월 16일 날 광주도청, 광주시청, 광주 동장, 경찰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8월 16일 날 싹 도망갑니다. 일본 일제시대 때 해먹었던 새끼가 지금 일본이 망했는데 16일 날 출근하겠어요? 네? 8월 16일 날부터 모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관청 싹 빕니다. 나라가 텅 비죠.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면은 어차피 광주 꽃윤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950년 5월 21일부터는 벌써 우리가 22일부터는 완전히 자치위원회가 성립돼가지고 뭐냐면 우리 스스로 질서를 지키자. 그렇게 미국은 맨하탄에서 전기 정전 한 번 됐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탈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광주 인민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저기가 일어났는데도 질서 정연했고 한 명의 약탈도 없었습니다. 이게 몇천 년을 축적해온 호남인들의 저력이라고. 이게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6일부터 우리나라는 자치에 들어간다. 그런 자치, 꽃윤에 들어간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갖다가 모든 우리 조선 전토가 인민위원회라는 것으로 조직이 됩니다. 인민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민위원회라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을 지금 인민이라는 말을 역사에서 지금 공산당 저쪽이랑 가서 해놓는데 그게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인민위원회라는 그냥 사람들이, 백성들이 스스로 자치를 담당해야 되니까. 치안을 담당하고 뭐하니까 인민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돼요. 8월 16일부터. 그리고 그거를 통합했던 것이 뭐냐면 일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게 여운형의 건준 조직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운형의 건준 조직이 있고 각 지방에는 여운형의 건준 조직의 산하 조직은 개념은 아닌데 스스로 자치적으로 조직된 인민위원회라는 게 각도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도 인민위원회가 8월 30일 날 결성이 돼요. 좀 늦게 됐어요. 광주도. 예? 그러고서 하는데 이 개새끼들이 뭐냐면 미국 놈들이 언제 들어오냐면 9월 8일인가? 미국은 애초에 말이죠. 한국이 이렇게 이제 일본이 항복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에치슨 라인 이런 거 기억하시죠? 여기다 방위선도 뺐고 뭐하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무지막지했어요. 이 미국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공부도 안 했고 몰랐다고. 소련은 그 전부터 이미 치밀하게 그 전문적인 스타디를 해왔고 알았어요. 그리고 보낸 사람도 스티코프라고 해서 아주 전문가가 갑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없으니까 저 오키나와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새끼가 어떤 새끼가 메가드한테 일본한테 항복하고 그러다 추노니까 근데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엄청 죽었거든요. 미군들도 피해를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저 일본 사람들이 아주 끝까지 옥쇄 한다고 그래가지고 옥쇄 작전이라서 전부 죽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거기 오키나와에 하지라는 놈이 있었단 말이야. 이 일리노이 촌놈인데 투스타인가 쓰리스타 뭐 한 놈인데 그 하지를 데려고 하지를 시켜가지고 일로 보낸 거라. 인민위원회라는 거는 인민들이 스스로 질서적으로 일본이 물러나고는 공백기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놈들을 다 빨개 이러고 전부 숙청을 하려니까 다시 숙청을 하려니까 이놈들이 와서 한 게 뭐예요? 일본 시대 때 경찰했던 사람들, 일제시대 때 도지사하고 했던 사람들 돈 줘가면서, 총알 줘가면서 다시 다 부르는 거예요.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다시 와라.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니들이 질서를 잡아줘야 돼. 이 새끼들 못 믿겠다. 인민위원회 이 새끼들 나쁜 놈들이라는데 무식한 놈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도지사 그냥 미국 소위 중위 이런 새끼들이 다 그때 군정이요. 군정. 군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지배자요. 지배자. 그래가지고 와서 다 저기면서 하니까 처음에 이 미국 저기에서 약간의 이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일제시대 때 경찰하는 놈들 정말 악랄을 같은 놈 한두 놈은 그렇게 죽인 것도 전국적으로 인민위원회 조직되면서 피해 상한 게 전국적으로 한 70명도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순했어요. 인민위원회라는 게. 그런데 한두 명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다시 일본 사람들 다 일제시대 때 했던 놈들을 다 부르면서 다시 그들을 압박을 하니까 인민위원회 순순히 내놓습니까? 와, 이거 이렇게 내놓을 수 없다.
총으로 갈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그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빨치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빨치산에 따르게 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광주 꽃문 사태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5.18 항쟁 때 저기 한 사람들이 도청에서 죽지 않고 독일 수 있었다면 산에 가서 다 빨치산이 된 거예요. 그들을 묶은 전체 조직책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이현상이라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 예?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되는데, 자, 이게 복잡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1945년 8월부터 이미 내전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국공내전이나 대륙에서 국공내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전 상태에서 뭐냐면은 김일성이의 형님의 판단에는 남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인민들을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겠어. 나래도 야, 모택동 형님도 그 장개석이를 밀어붙여가지고 성공을 하고 천안문에서 이걸 했는데 나도 한강 건너가지고 금방 이거 해가지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이걸 통일국가를 선포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죠. 문제는, 자 보세요. 문제는 여기에서 대륙에서 모택동과 같이 활약한 중국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조선의용군 부대는 이 팔로군 내에서도 엄청 중요한 부대였어요. 전위부대고 선전부대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았는데 소위 말해서 해방 이후에도 저희 국공투쟁에서 계속 싸우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쪽 보세요. 여기에 이 조선 땅에서 여기에서 이 김일성이가 이 국공합작 때에 상당한 몇만 명, 소위 1947년 봄부터는 3, 4만 명의 부대를 일로 보내요. 모택동 밑으로. 그래가지고 국공내전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1949년에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지금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옛날엔 이런 저기가 없었는데 6.25 직전에 1950년 4월 10일 날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모스크바로 가서 스타린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스타린 형님, 제가 남쪽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제가 좀 수고를 해야겠습니다. 밀어붙이겠습니다. 박헌영이는 남도당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밀어붙이겠다. 그 스타린이 뭐 좋긴 좋은데 우리 소련은 그거 직접 지원하기가 미국 눈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니들 여태까지 우리가 잘 지원해 줬는데 그거 어렵다. 그런데 결국 직접적으로 니들을 도울 수 있는 거는 모택동 형님이니까 내가 걔한테 쪽지를 보낼 테니까 빨리 거기를 가봐라. 지금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다시 왔다가 1950년 5월 13일 저녁에 모택동이한테 다시 가요. 그때 모택동이한테서는 스탈린으로부터 쪽지가 와 있었어요. 내가 얘들을 이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꼬민 때는 체제였기 때문에 모택동도 스탈린 눈치를 봐야 돼요. 그때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하나로 통해 있었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스탈린이 모택동한테 쪽지를 보내줬고 김일성하고 박헌영은 5월 13일 저녁에 모택동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좋다. 결국 조선인민의 혁명적 저기는 무력 항쟁밖에 없다. 니들이 여태까지 그렇게 싸워갖고 되냐. 그러니까 좋다. 밀어붙여라.
내가 뒤에서 후원하겠다. 확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1950년 5월 16일 날 귀국을 하고 바로 돌아와서 조선인민군을 칠사단원 체제로 편제를 하고, 그때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1940 소위 말해서 9년부터 50년 사이에 중국에서 활약하던 조선의용군이 자그만치 몇 기에 나뉘어서 10만 명이 돌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6.25 사변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6.25 한국전쟁을 얘기를 한다면, 한국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조선 서울까지 단숨에 밀고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에 있던 인민군 부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중국 내전에서 갈고 그 역량을 닦았던 조선의용군 10만 명이 나온 겁니다. 방호산 부대,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침은 확실하죠. 그러나 남침이라고 해서 그 남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남침을 유도한 구조적인 남한 사회의 구조가 있었으니까. 그 구조의 장본에는 뭐냐? 최일 원흉은 일본 개새끼들이고, 그 다음 둘째 번 원흉은 미국 놈들이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은 남침, 북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와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이 조선 반도에서 저지른 악랄한 죄악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극 속에 우리 민족은 북한, 남한 이렇게 해가지고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을 거리지 않습니까? 그 생각해보라고. 이 중국 대륙에서 싸우던 이런 가슴 통탄한 일이 있냐 말이야. 이 대륙에서 싸우던 우리 그 조선 독립군들이 또다시 뭐냐면은 이 광복군들은 우리 국군으로 들어가고, 인민군은 같은 동지들이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그 36년 동안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 외적 일본을 향해서 싸웠던 우리 민족들이, 그 독립혁명 동지들이 바로 자기네 독립돼 해방된 조국의 땅에서 서로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이 빌어먹을 6.25란 말이야. 이런 빌어먹을 이 처참한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처참한 역사를. 지금 광주 민중항쟁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이 처참한 역사가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찬란한 독립운동사의 결말이 이렇게 참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민족들은 6.25 이전의 역사를 생각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조선 독립운동에서 누가 어떤 공을 세웠든지 간에 그들의 역사의 도덕성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잘못한 거예요. 이승만도 정말 천하의 죽일 놈이고, 김일성도 오판을 해도 한참 오판했고, 도대체 여순산 순천 사건이 뭐냐? 소위 말해서 이쪽 아까 말한 인민위원회가 다 괴멸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괴멸되지만 이쪽 태백산, 강원도부터 해가지고 이 경상도 해가지고 이 전라도 지리산 일대 해가지고 이 산 주변으로는 전부 빨치산이 되는 겁니다. 빨치산이 되는 거. 근데 가장 안전한 데가 뭐였어요? 제주도가 인민위원회가 끝까지 버텼어요. 제주도가. 왜? 여러분들이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4.3 항쟁, 제주 4.3 항쟁,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요. 1948년인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제주도가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대거 일제시대 때 다 일본을 갔던 사람들이고, 해방이 되니까 다 돌았죠.
가장 깨인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했고, 일본에서 노동하고, 일본에서 탄광하면서 거기서 노동운동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인 나라였어요. 깨인 동네였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미 군정의 직접적인 지배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지방위원회가 끝까지 버텼다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서북 청년단을 보내가지고 여기서 북한에서 내려온 이 개 같은 이 서북 청년단 새끼를 다 보내가지고 죽이고 저기를 하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제주가 폭동이 일어났다, 밀란이 일어났다, 그러고 거기다가 이 14년 되고 가라 그러니까 동족 상잔이냐 반역이냐 뭘 선택했어요? 동족 상장보다는 반역이 난다.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반란은 단순한 제주 그 밀란에 대한 그 진압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뭐냐면 군대를 워낙 경찰과 이 마찰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여수 지역의 그 경찰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전부 일제시대 때 특고 이 개새끼들이 아니에요. 그게 그 당시 전부 일본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제시대 하는 놈이니까 일본 경찰들이 전부 국내 치안에 주도권을 잡고 군인들을 그냥 푸대접하고 그냥 보는 데서 뭐 그냥 막 군합발 지르고 막 이러면서 행패를 부리니까 거기서 경찰하고 이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마어마한 그 좌익 세력이 군대 내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걸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바로 그 당시 우리나라 군대 내에서 중요한 남노당 포스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1963년 윤보선이랑 선거할 때 동아일보 호해가 뭐가 나왔어요? 바로 전날 동아일보 호해에 뭐가 나왔냐고, 박정희가 무기징역 여수순천 반란 사건 그거랑 관련해서 무기징역 받는 그것이 호해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박정희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됐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을 당선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간단하지 않아요. 나 이런 거를 텔레비에서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복잡한 역사라고 이 좌우익의 문제가 그러나 박정희는 또다시 비굴하게 자기 그 동료들을 팔아먹고 자기 신념을 배반하면서 살아남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사람이 어딜 댕겼어요? 대구 사범학교를 댕겼어요. 대구 사범학교를 댕겼고 사범학교에서 황국신민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어요. 박정희는 최소한 난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만주로 가면은 독립군 김산의 장지락처럼 독립군으로 가지 않고 만주 군관학교를 찾아간 놈은 좀 이상한 놈이겠지. 아무래도. 그리고 돌아와서 또 남노당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당당하게 여선수절 반란 사건에 책임지고 되지든가. 그것도 다 불어가지고 군 조직을 다 괴멸시키고 남노당이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그 사건을 주도한 게 그때 그걸 정한 게 백선엽이라는 사람이에요. 백선엽.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고 그러고 나서 그 혁명을 또다시 일으켰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켰을 때 미국은 전부 박정희를 커뮤니스트로 찍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에서 또 김일성 형님을 보고 우리 저 친구 박상희 다 우리 친구 동생이 됐잖아. 그래서 내려보낸 게 누구예요? 황태성 간첩입니다. 그 사람하고 누구야? 지금 박상희의 딸이 누구예요? 김종필 부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배반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의 이러한 일본 군관학교
이런 거 했던 사람. 그냥 말마다 일본말이 튀어나오고 일본 군가가 튀어나오고 한국 신민의 위대한 덕성을 찬양했던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받들고 국보위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인민을 학살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두환 찢어주게라는 말이 전두환 찢어주게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왜 나왔겠어요? 그러면서 광주 인민들은 김일성이 오판하지 말라 이런 프레카트를 내걸었잖아요. 그런데 보도지침에 광주 인민이 북한에 대한 커넥션을 말하는 일체에 오판하지 말라는 이런 거 내지 말라. 왜? 이 새끼들 싹 빨갱이로 몰아야 되니까. 김대중이랑 같이 이 새끼들 김대중이가 사지해서 이렇게 해서 전남대학교 애들한테 돈 주고 이래가지고 다 이런 폭도로 만들어놓은 이 빨갱이 새끼들이 이지랄 하고 있는데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광주 사태를 빌면서 국보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민족의 비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학으로부터 광주 민족 항쟁까지 우리 역사가 근대사를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습니까? 나는 말하기가 싫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 내가 무엇인가 여기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에 대해서 죄인이고 우리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뼈아픈 이러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감진고래다 이런 고진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민족은 너무도 뼈저리게 잘못된 역사를 살아왔고 너무도 수탈당하는 역사를 살아왔고 너무도 극한에까지 우리는 수탈을 당하고 짓밟혀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당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21세기 우리 민중에게는 나는 희망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많이 우리의 미래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역사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믿고 있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이 빛 고울 광주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빛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